말하다 김보람입니다. 오늘도 무국선생 다인인베스트먼트 이승조 리서치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로 복잡계 투자혁명 1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호재와 악재가 시장에 노출됐을 때 실제 시장의 위치를 판단하고 시스템을 구조화시켜서 매도할 것인지 매수할 것인지 그 기준을 배웠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공부할 내용은 어떠한 내용인가요? 오늘은 그 기준을 갖고 사례 네. 분석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떤 임팩트가 들어왔을 때 네. 여기서 이거는 따라가지 마. 이거는 악재가 들어왔는데 더 떨어지더라도 사 모으자. 뭐 이런 작은 배분 전략과 그 시스템 로직에서 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공부했죠. 그럴 때 여름에 3단계 내지 가을에서는 예. 절대 들어가지 말자. 그럴 때 여름에 3단계를 전번 시간에 다음 같은 그림을 갖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첫 번째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121선 올라섰을 때가 봄의 초입 단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네. 겨울의 단계에서는 난 안 하고 상승이 어느 정도 확인됐을 때 나는 따라가겠다 할 때 기준이 어디예요? 121선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됐을 때. 네. 그리고 단기 이평선이 아직 그럴 때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살짝 올라올 수도 있어요. 초입 단계에서는 그 위치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그 종목이 저점 대비 100%까지 가는지 이미 121선을 돌파하는데 100% 갔다 그러면 이거는 여름의 1단계가 아닙니다. 2단계로 진입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각 사례 분석들을 다 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이 그래프를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예. 여름의 1단계, 2단계, 3단계를 로직화 시켜서 중소형주라든지 옐로우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기준을 설정해서 사례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중국 관련 소비주 중에서 이미 제가 한미약품이라든지 빙그레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따라가지 말라고 그래요. 오히려 매도하십시오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는 여름에 2단계 내지 3단계 온 것 같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세요. 각도가 3번 바뀐다라는 로직. 그 다음에 또 121선 밑에, 그러니까 빨간 선을 이렇게 3번 그려놨습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보시면 61.8%, 100%와 200%, 300% 이렇게 비율로 정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음 그립 보면 120선 밑에서 120선 위로 올라왔을 때 1단계. 그 다음에 눌림목 주고 그 다음에 상승 추세가 확인됐을 때가 2단계. 그리고 상승 각도가 급하면서 120일 이격이 급격하게 올라가 있을 때 요게 3단계. 이렇게 돈다면 여러분들 실제로 한미약품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2012년도 5월 달에 이 기업이 적자가 났고 분기 적자 나면서 뭐 나쁘다 그랬을 때 이미 이 주가가 10만 원에서 반토막 되는 수준. 네. 48,000원이 겨울에 극점이었거든요. 이때 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안 사십니다. 보세요. 과거 한번 이게 지나놓고 와 이게 12만 원, 14만 원까지 갔어? 그럼 내가 왜 이때 안 샀지? 이때 이거 올라간 거 생각하지 않고 이 5월 달 위치 보면 분기 적자 나오고 신문에는 대규모 뭐 분기 적자 그 뉴스 나오면서 앞으로도 더 나빠질 겁니다. 이렇게 나오지. 네.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라고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번 시간에 일진 머티리얼스 공부했듯이 적자 나왔습니다. SK컴즈 악재 나왔 이런 상황이 그 주가의 위치 파악에서 마찬가지로 가장 나빴을 때 상황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한미약품도. 그 이후에 한번 봤습니다. 저점 대비 100% 라인이 96,000원, 161.8%가 125,000원. 네. 근데 이게 실제 얼마까지 갔냐면 2013년 1월 14일 날 143,000원 상승률이 거의 200%까지 급등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올라가질 않아요. 제가 주가 수준하고 레벨하고 레이트라는 개념을 설명했죠. 이게 주변이면 5일 단위씩인데 옆으로 횡보하죠. 네. 뭔가 호재 나오고 더 간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중심에서 더 이상 이렇게 상승 탄력성이 둔화돼서 쭉 올라가다가 S자가 이렇게 꺾여 내려가는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기업의 주당 분기 실적 보시면 2012년도 3월 달에 적자, 연속 적자가 나와요. 네. 근데 실적 보면 적자가 축소되는 기점인데 실제 주가는 5월 달까지 바닥입니다. 그동안 계속 빨간, 그러다가
이 2, 4분기 실적이 흑자로 확 돌아섰어요. 예. 그러면 6월 말에 발표되는 게 실제 우리 시장을 언제 하냐면 7월 중순에서 8월 초에 합니다. 막상 그때 주가 아까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5월 달에서 7, 8월 달은 이미 바닥에서 30에서 50%가 오른 상태입니다. 적자에서 흑자 돌았을 때 벌써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한 단계 랠리가 적자에서 흑자 돌아서 그리고 계속 흑자가 난다? 그럴 때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꽃이 핀 거다. 그래서 저는 한미약품은 여름에 3단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뒤집어서 한번 해석하겠습니다. 반대되는 세상도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예. OCI 한번 공부해 보세요. OCI. 2011년도 4월 달이 65만 원에서 지금 14만 원까지 빠졌다가 19만 원까지 돌아놓고 지금 17만 원대입니다. 대단한 급락이죠. 네. 그죠? 엄청난 급락입니다. 이거 뭐 아직도 뭐 40만 원이나 50만 원대 갖고 계시는 분도 질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질문 하시는데 지금 그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뭐 30만 원도 감지덕지한 수준인데 30만 원을 가려면 지금 가격대에서 거의 7, 80%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것도 시가 종목으로서 만만치 않은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주가를 똑같이 한번 기준점을 보는 겁니다. 지금 분기가 어떻습니까? 적자입니다. 적자. 빨간 색깔이에요. 빨간 색깔. 네. 그러니까 이게 빨간 색깔이 까만 색깔로 바뀌기 전까지는 바닥이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청산가치. 이 기업의 청산가치는 얼마지? 요 밑에 한번 숫자를 보시죠. 14만 원, 13만 원이죠. 한 주당 청산가치. 14만 4천 원에서 한 주당 그 저점이 형성된 의미를 좀 이해하시겠죠. 적자가 난 상태에서는 청산가치를 봐라. 한 주당 청산가치 볼 때 14만 원을 유지하겠다. 그래서 최하경으로도 OCI는 14만 원을 바닥으로 읽자. 그럼 14만 원 기준으로 더블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28만 원 나오죠. 그걸 4등분해서 우리가 시스템 구조와 로직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려고 그러면 이쪽에 관련된 선도주를 읽어야죠. 태양광 쪽에 매출이 증가하거나 그거는 태양광 쪽에 폴리실리콘의 매출이 네. 증가하면서 뭔가 모멘텀을 줘야 되는데 거기 관련된 게 중국에서 이제 뭐 경제 성장을 정책을 쓰면서 태양광 관련된 폴리실리콘 네. 관련된 원료의 가격이 올라가거나 하는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3월달 양회를 지나놓고 봐야 되겠죠. 네. 중국 도시화. 그런데 여러분들 징후가 하나 미국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프만 보시겠습니다. 35.6불에서 27불까지 뺐다가 다시 올라가서 직전 고점대 쌍봉을 돌파하느냐 안 돌파하느냐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뭘까요? 퍼스트 솔라입니다. 태양광 업체의 1등 종목이죠. 미국은 벌써 바닥에서 이미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OCI는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죠. 예. 여러분들 미국에 관련된 선도주가 올라가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OCI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미국은 올라가 주는데 여기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적인 그 지원, 태양광 쪽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예. 정책적인 부양 대책도 힘을 입었는데 네. 이게 우리 시장에는 먹혀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럼 우리 시장이 이 모멘텀이 반응되면서 움직이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중국에서 모멘텀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OCI, LG화학, 석유화학, 소재. 중국이 도시화해갖고 상해종합지수가 그동안 올랐어요. 작년 12월 달에 1950에서 네. 지금 2400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오를 네. 동안 이쪽 소재화학주는 오히려 떨어졌거나 쌍바닥에는 아직 안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는 상해종합지수가 2400에서 3000 가는 게 보여지거나 뭔가 도시화해서 강력한 모멘텀이 나와야지 이쪽에서 랠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클러스터를 만드는 거예요. OCI만 보지 말고 예. 태양광 관련된 종목에서 몇 가지만 딱 체크해 드릴게요. 네. OCI, SNU,
SFA. SNU와 SFA는 먼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프 보시면 SNU와 SFA는 먼저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나 개별주가 먼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박스 동안 지그재그 파동 줄 때 핸드폰 부품주가 바닥에서 급등했듯이 현대차가 박스에서 조정할 때 자동차 부품주가 또 급등하듯이 네. SL 같은 거 보시면 11,000원, 2,000원짜리가 지금 여러분들 급등해서 15,000원, 16,000원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예. 먼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추세는 대형주가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OCI, LG와 같이 보셔야 되고 중국 상해종합지수 같이 보면서 이 종목들의 샘플링을 세 가지 OCI, SNU, SFA 요 세 가지를 샘플링 해갖고 121선 위치와 봄, 여름, 가을, 겨울 체크하면서 네. 앞으로 태양광 쪽과 중국 소재 쪽이 네. 움직일 수 있느냐. 이게 3월달, 5월달 장을 네. 체크할 수 있는 키포인트예요. 예. 이 장이 우리 장이 추세 전환이 됐습니다. 2050도 돌파해서 예. 2200 갑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지금 체크했던 OCI나 LG와 이런 중국 소재 화학 이런 네. 중국주 모멘텀에서 읽어야 되고 그 샘플링이 3월 5일 양해부터 5월 달까지의 시장을 결정할 겁니다. 지금 비관론자와 낙관론자가 충돌하는 기점이 딱 3월 달이에요. 여기에서 낙관이 맞는지 비관이 맞는지가 요 지금 공부한 종목 갖고 읽어내시면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그 직관 얻을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3월부터 5월까지의 태양광주의 움직임 꼭 체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현재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디커플링 현상이 엔화 약세 속에 자동차주의 하락 그리고 뱅가드 펀드의 청산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시스템 사고로 구조화시키면 어떠한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N달러 네. 변수, 엔화가 계속 약세가 돼서 95엔이나 100엔 가면 우리 시장 디커플링 계속돼요. 예. 왜냐면 자동차가 못 갈 거거든요. 네, 그렇죠. 시가상위 종목 수출주가 못 갈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검증돼야 돼요. 엔화가 약세가 됐는데 네. 수출 관련된 주가들이 일본의 수출 관련된 종목들 그래프 한 번들 보시면 예를 들어서 도요타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일본의 대표되는 뭐 소니나 이런 종목들 보면 작년도 11월 달 저점 대비 대부분 시가상위 종목들이 50% 이상 다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어때요? 급락했거든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바뀌려고 그러면 뭐예요? N이 95엔을 돌파를 안 하는 상황이 나와야 돼요. 네. 그 결정은 언제 나와요? 짧게는 2월 22일 날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회담에서 엔화 약세를 용인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미 올 때까지 왔어. 속대 조절하면서 떨어지거나 3월 19일 날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네. 일본 총재에 의해서 시스템 구조화 시키는 거예요. 예. 두 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토 도시로라고 하는 분은 비둘기파예요. 그러니까 예. 엔화에 대해서 약세를 주장하지만 너무 급격한 약세는 우리의 나쁘다. 부정적으로 보면서 속도 조절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이와타 가즈마사라는 분이 되면 이분은 매파예요. 무조건 100엔 넘어야 된다. 네. 그러면 어느 분이 돼야 되는지 3월 19일 날에 따라서 N달러, 원달러의 변화가 나오겠죠. 예. 그럼 3월 19일 정도 되면 우리가 또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뱅가드 펀드 청산에서 반 매도가 지나가는 수준이에요. 네. 벌써 외국인들이 반 팔았어. 네. 이 시점에서 만약에 엔화가 약세가 진정되면서 강세로 가는 무토 도시로라는 분이 일본 총재 되면은 우리한테 또 모멘텀이 되면서 그때 자동차가 치고 나가겠죠. 네. 그때까지는 현대차는 20에서 22만 원에 갇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국면에 그리고 부품주들이라든지 중소형주들만 갖고 움직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N달러, 원달러가 원달러는 1,070원에서 1,100원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서 숨고르게 하는 과정에서 N달러가 95엔을 돌파하는지 깨고 아니면 90엔과 95엔에서 숨고르기로 횡보하는지 지금 75엔대에서 95엔까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숨고리 과정이 전개되는지 이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네. 실제 주가를 보시면
빨간 색깔이 도요타 자동차고 예. 그 다음에 파란 색깔이 현대차입니다. 여러분들 그 작년도 8월 달 11월 달에 도요타 자동차가 2,700엔에서 3,000엔이 바닥이었어요. 그게 4,900엔까지 가고 지금 4,700엔으로 숨고르기 조종하고 있어요. 네. 그 사이에 27만 원의 현대차가 순간적으로 20만 원대 깨서 19만 5천 원대 쌍바닥 주고 지금 소폭 좀 올라가려고 그러지만 이 N이 확실하게 꺾이고 도요타 자동차 중요한 마디를 하나 그려드릴게요. 4,500엔. 4,500엔이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 현대차가 22만 5천 원에서 우리 자동차가 치고 나갑니다. 네. 이렇게 4,500원을 깬다는 얘기는 엔화 약세가 진정되는 상황이 나왔다는 얘기고 원화가 모멘텀이 됐다는 얘기고 네. 이게 또 외국인들 매도가 어느 정도 끝나면서 우리가 다시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양축을 하는 전차 군단의 네. 시가상위 종목들의 주도주가 나왔다는 얘기고 그게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이제는 시가 대형주도 움직이는 중소형주나 개별주나 코스닥 종목의 테마주만 되는 게 아니라 시가 상위 종목들도 방향을 주는 그러한 구간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네. 게 검증이 돼야 되거든요. 한번 삼성전자와 애플도 그거와 같이 한번 비교 검토 한번 해보시죠. 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제가 빨간 박스를 그었던 게 애플은 계속 빠지는데 삼성전자만 올랐던 구간입니다. 예. 근데 1월 3일부터는 삼성전자 158만 원에서 애플이 더 빠질 때 올려놓고 같이 빠졌어요. 그래서 158만 원에서 137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되돌림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이에서 애플은 잘 못 가고 있습니다. 이제 IT에서 모멘텀이 나와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1, 4분기 실적이 언제 나올까요? 삼성전자. 4월 3일이면 5일날 나옵니다. 요게 또 중요하죠. 이때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158만 원과 37만 원에 그럼 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거기에 중심가격이 얼마? 147만 원입니다. 그래서 생명선이라고 하나 그려놓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147만 원만 깨지 않으면 윗방향의 에너지가 강화되는 그런 네. 장이고 그 다음에 직전 고점도 돌파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다. 그 다음에 또 인텔과 SK 하이닉스든 인텔과 LG 디스플레이를 같이 놔요. 파란 색깔이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예. 요번에 27,000원에서 쌍바닥 주고 뭔가 소폭 올라가거든요. 제가 LG 디스플레이도 중요한 맥점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32,000원 선을 그어놓으세요. 네. 32,000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추세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분간에 27,000원과 32,000원 박스입니다. 이게 1개월 지속될지 3개월 지속될지는 또 이 삼성전자의 모멘텀이라든지 네. 뭔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이. 대형주는 그냥 박스에 갇히면서 레버리지 이렇게 갖고 시소식장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뱅가드 펀드 물량이 팔 때까지는 시가상위 종목들 갖고 예. 매도하는데도 기술이 있으니까 네. 웬만큼 빠지면 오히려 팔아먹기 위해서 올릴 거다. 그러면서 또 빠지는 거를 레버리지 이용해서 시소식으로만 하는 헤지펀드 롱숏 전략의 로직이 있습니다라는 걸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뱅가드 펀드 매도도 방법이 있고 로직이 있고 어떤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이용해서 매매하십시오라고 했다면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대형주는 프로그램 매매에 갇혔으니까 틈새 전략만 나오고 차별화 압축 전략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사례 분석으로 이 그림 전번 시간에 공부했어요. 베트남에 2월 8일 날 월 생산 실적이 1,000만 대 임대 계약 맺었다. 그때 베트남 현지 법인 관련된 종목들 모베이스, 플렉스컴, 자화전자, 서원인텍 이런 것들이 주당 순이익 대비해서 지금 따라가도 되는지 네. 가면 안 되는지의 로직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오늘은 서원인텍 갖고 공부해 볼게요. 네. 서원인텍이 작년도에 그 눌림목 저점이 4,000원짜리가 지금 11,000원 더블 이상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직으로는 따라가면 안 되겠죠. 100% 단기적으로 넘었으니까. 예. 그런데 주당 순이익과 청산가치를 한번 보죠. 청산가치는 4,000원이에요. 청산가치 수준까지 떨어졌었죠. 4,000원에서. 예. 그때 왜 안 썼어요? 야, 한 주당 청산가치 그 주가 그때 인기가 없으니까 이 종목이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미 여기서 지금 2배 이상이 돼요. 그러면 주당 순이익이 지금 400원이에요. 30배 이상 주지 말라고 그랬죠. 400원이면 30배 곱해보세요. 12,000원은 주지 말자.
근데 1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따라가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이게 또 전환사채라든지 희석화되는 물량이 있는지 또 검토해야겠죠. 그런데 1, 4분기 실적,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한 4월 중순에 요 400원이 요번에는 한 500원이야 심지어 700원도 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때요? 11,000원, 2,000원에도 따라 붙어도 되겠죠. 그렇게만 된다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12,000원 넘어가선 추격 매수 자제 매도. 대신 1, 4분기 실적 나와서 그 상황이 400원에서 500원 되느냐 700원 되느냐 따라서 다음 파동의 목표선이 결정된다. 네. 만약에 700원이나 1,000원 되면 이건 무조건 2만 원까지 갑니다. 예. 그런 상황으로 대응하면서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 현지법인 관련된 종목이 이것만 있느냐?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베트남 현지법인 관련된 종목에 자동차 부품주는 뭐가 있지? 보세요. 이 그림 이미지. 성우하이텍, 네. SL, 평화전공, 한의와. 여러분들 보시면 핸드폰 부품주는 이미 급등을 했습니다. 예. 베트남 현지법인들 관련돼 갖고. 그러면 아 자동차 부품에서 지금 SL이 이미 급등했어요. 아 그러면 아직 못 간 거 성우하이텍. 뭐 이런 종목들을 예. 샘플링 시켜서 매매 감각을 조절하는 그런 전법으로 전략을 짜서 응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번 시장은 이렇게 네. 전체적인 시장 구도를 보시면서 하나의 그림을 그려주시는 이러한 로직들을 만들어 갖고 요번에도 여름에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그 다음에 주도주 물주기가 어떻게 되는 건지 대형주는 프로그램 매매에서 어떻게 시소식으로 이용되는 시점이 언제까지인지 지금 공부한 거로는 3월 19일 일본은행 총재가 누가 되느냐 3월 14일이 선물옵션 동시만기 요 마디가 이제 대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마디 그때쯤 되면 네. 이태리 총선에서 누가 됐고 그 다음에 또 3월 5일부터 이제 중국의 양호해 되면서 정책적 우선순위가 뭐부터 풀 건지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서 상해종합지수가 2단계 랠리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2단계 랠리라는 거는 1950에서 2400까지 왔습니다. 조정하더라도 이제 2300을 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은 3000 가는 2단계 랠리가 나오는가. 이게 생각보다 속도가 빠른가? 네. 아니면 중국도 박스로 무려 2300과 2500이 3개월 동안 옆으로 겨보세요. 그럼 대형주가 모멘텀을 주겠어요? 안 준다고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책적 우선순위가 늦어진다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체크해 가면서 대응하는 게 현재 시장이 아닌가. 예. 그래서 이번 대세는 그래서 저는 3월 5일부터 19일 사이 여러분들 우리 그때 시간에 우리 이 강의도 계속 할 텐데 3월 5일에서 19일 이 마디에 네.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2단계 가고 엔화가 추가 약세로 가지 않고 강세나 순고리 조정하면서 우리나라의 양두마차, 삼성전자, 현대차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단을 돌파하면 네. 이 장은 여름장까지 급등장이 나올 거다. 네. 뭐 2200도 돌파하는. 근데 그렇지 않다는 때는 그냥 우리는 1950과 2000을 박스다. 이걸 결정하는 게 3월 5일에서 19일 사이다. 이런 것들을 오늘 N달러 이런 어떤 변수들을 갖고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릴 때 이런 것들을 시나리오 전략으로 구조화시킬 수 있고 시장은 네. 거기다 물어봐야지 이번에는 반드시 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걸 그 마디에서 뭘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가시면서 대응하고 그때까지는 대형주는 프로그램 매매 이용당하고 종목장만 압축돼서 네. 차별화되는 종목장 이렇게 시장을 지배할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아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직관들이 네. 그런 것들을 실전 매매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편 어제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11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발표하면서 이제 이 새 정부의 17개 부처 국무위원 인선은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이렇게 새로운 개각 명단 완료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그에 따른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지 이 점도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분이 와서 어떤 네. 정책을 나오고 하는데 이번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일 네. 큰 박근혜 정부의 가장 핵심 부서가 될 거다라는 예.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미래창조과학부 한번 보시면 옛날에 교육과학기술부의 부분을 갖고 오고 방통위나 지경부 쪽에 있는 것도 갖고 오고 여기서 여러분들 이 개념을 잘 체크하세요. ICT.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방통위와 지식경제부에서 갖고 온 부분.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국가가설기위원회의 업무 부분과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업무 부분에서 이 미래창조과학부가 공용부서로서 됐는데 여기에 장관이 누구시냐면 이분이 되셨어요. 김종훈 씨라고. 네. 1960년생이고 그 다음에 억만장자시죠. 벨 쪽의 연구소 사장을 하시면서 이분의 뭐랄까요? 창조적 사고를 요번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상당히 많이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작용 반작용이 계속 작용해요. 이분이 미국 국적에서 미국에서 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은 한국인이지만 미국의 사고가 철저하게 배인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료 조직이 어떤 관료 조직입니까? 거의 관료 조직 하면은 우리가 특히 또 미래창조과학부라고 그러면 이쪽에서의 또 심지어는 그 조직의 운영 과정에서 기초적으로 밑바닥에 깔려있는 예를 들어서 지식경제부 출신 옛날 심지어는 모피아라고 그러지도 않습니까? 그냥 그쪽에 그 에너지에 충돌이 나와서 어떤 정책 위반이 나왔어도 밑에서 따라주지 않거나 뭔가 작용 반작용에서 힘이 분산되면 상당히 힘드실 거라고요. 네.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잘 작용 반작을 잘 끌고 가면서 뭔가 확산 효과가 나오고 뭔가 보여주는 그래서 실제로 뭔가 여기에서 창조적인 하나의 국가의 GDP라든지 예. 경제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강력한 모멘텀이 나오면 네. 얼마나 좋겠나 하는데 실제는 가봐야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런 미래창조과학부가 예. 설정됐다면 이쪽과 관련된 통신 플랫폼 이분이 또 과거에 이 통신과 연관된 노하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오면 플랫폼 관련주나 컨텐츠 방송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뭔가 모멘텀이 된다 해서 최근에 LG U+라든지 KT라든지 SK 브로드밴드라든지 그 다음에 또 컨텐츠 관련주들 이런 것들에 관련된 모멘텀이 아주 그냥 핵심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주도주가 CPND 테마주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세요. CPND가 뭔데? 요거 한번 보시죠. C는 컨텐츠입니다. C는 컨텐츠. P는 플랫폼입니다. N은 네트워크예요. D는 디바이스예요.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의 김종훈 장관 내정자가 장관이 되시면서 정책을 풀어갈 때 이제 플랫폼의 컨텐츠가 되는 종목들 이제 방송 관련해서 CJ, ENM, 그 다음에 SBS, IMBC, KTH, KT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강력한 모멘텀이 될 거다. 또 하나는 플랫폼 여기에는 스마트폰, 스마트 TV도 들어가요. 그럼 스마트 TV에 관련돼 갖고 스마트 TV에는 뭐 개념이 나와요? OLED 디스플레이 네. 이런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OLED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또 디스플레이 관련된 LG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 이런 것들이 또 모멘텀이 되는가 또 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뭐예요? LG 플러스, SK 브로드밴드 이런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이 또 네트워크 관련된 종목이고 디바이스 관련된 종목은 대장이 당연히 삼성전자와 LG전자죠. 이런 종목들이 미래창조과학부 모멘텀으로 주도주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읽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정책과 거기에 또 여러분들 역풍을 계속 바꾸고 가면 안 되겠죠. 순풍이 뭐예요? 우리가 전번 시간에 공부한 순풍이 네. 중국과 그 다음에 중국 상해 증시가 2단계 랠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N달러, 원달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은 일본하고 계속 겹치거든요. 예. 경쟁 관계로. 이 부분이 뭔가 바람에 역풍을 갈고서 전진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엔화 약세가
둔화되면서 네. 뭔가 우리나라 쪽에 순풍이 부는 틈새가 3월 달에서 5월 달에 나오는가 보는 거고 네. 그 시발점이 이 그림을 제가 전번 시간에 보여드렸을 거예요. 22일 날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N달러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오늘 여러분들 어떤 게 있었냐면 이 국가신용등급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내면서 예. 부정적으로 내면 어떻게 돼요? 엔화가 약세로 가죠. 그러니까 국가신용등급이 나오는데 일본 니케이 지수는 급등을 해요. 여러분들 이런 것도 왜 그럴까? 국가신용등급 남으면 주가 급락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장은 엔화 약세가 더 부추기면서 수출 관련주 모멘텀이니까 니케이 지수가 급등해 버리거든요. 요게 서로 짜고치는 고스톱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반대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오바마 아베 회담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 100엔 가는 에너지가 나오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예. 95엔을 저항이고 떨어지는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유로화가 약세로 가는 거예요. 이탈리아 총선의 결과가 유로화가 강세가 해서 약세로 돌았으면 유로화가 약세로 돌았으면 항상 동전의 앞면과 뒷면에서 유로화를 매도하고 매도한 사람들이 딴 데로 가거든요. 그럴 때 안전자산으로 엔화하고 달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엔화 매수세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세가 강세로 가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총선 결과에 따라서도 또 이 부분을 체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탈리아 총선에서 이 그림 보면 베르사니라고 하는 분, 이 분은 몬티 총리의 그 정책 노선, 그 개혁 정책, 긴축 정책을 계승하면서 지금 계속 유지하겠다는 분이에요. 근데 네. 이분의 인기도가 40% 갔다가 최근에 계속 급감하고 있어요. 아직은 이 베를루스코니 이 전 총리보다는 높아요. 그런데 이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인기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예. 이게 증가해서 만약에 이분이 이탈리아 총선에서 차기 총리로 당선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긴축 안 하고 이분은 성장 정책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성장 정책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럽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겠죠. 네. 그동안 긴축해서 뭔가 다져놨던 게 판이 깨진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유로화 약세, 엔화 강세로 가면서 우리가 순풍 받으면서 중국이 올라가지 모르는데 이 부분이 세계 경제를 침체시키면서 뭐하고 그럴 때는 오히려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 한 달 반 동안 더 조정하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뭐예요? 침체장과 조종장이 이제 또 2000을 저항으로 해서 또 1900대 하단을 확인하는 예. 그런 과정이 한 달 반 동안 나오고 그거를 겪어내고 다시 가는. 그러니까 3월 5일에서 3월 19일이 왜 중요하냐? 이런 국제 정착적 변화, 이런 모멘텀, 이런 것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면에서 펀더멘탈하게 경제적인 측면보다 제가 지금 더 핫 이슈들이 뭐예요? 국가의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정하는 그 정치인들의 의사결정의 그 순서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네. 이 시장의 방향이 상방향으로 가느냐 하방향 가느냐를 결정하는 그러한 경제적인 측면의 변수도 중요하지만 정치학적 변수가 우리 시장의 요동성,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구간이 네. 지금 3월 달이다. 그렇기 때문에 3월 달의 정책은 중국과 이런 정책적 변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거를 읽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리는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정책적 논리를 국제정착적 사고로 한번 보고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식을 정착적 사고로 한번 바꿔보겠어요. 예. 월간 동안 이태리나 유럽 쪽은 당분간 조정할 겁니다. 이태리 총선 결과 앞으로 상황일 때 제가 빨간 박스로 오는 건 이제 국제적인 유동성이 이태리 쪽이나 유럽 쪽이 조정하거나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쪽이 월 단위로 조정폭이 크죠. 예. 이쪽 조정하면 이 자금들이 저는 아시아권으로 몰려온다고 봅니다. 네. 그게 중국을 노리는 거죠. 중국이 가면 우리는 따라서 갑니다. 단 일본이 탄력성이 둔화돼야 돼요. 이게 N달러의 결정이 될 거고 이거를 결정하는 게 3월 달이고 미국 입장은 이 중국이 남하하는 정책을 일본을 행동대장으로 만들어 갖고 막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게 동남아에서 충돌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가면 거기에 대부분들 일본 기업들이 현지화시키거나 일본 기업들의 수출 기업들의 현지 공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화교 자금이나 예를 들어서 남아 정책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충돌로 막아내고 싶은 게 미국의 국제 정치학적 사고, 힘의 균형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일본의 예를 들어서 뭔가 정책적인 요구 조건, 아베 총리의 요구 조건은 뭐예요? 엔화 약세거든요. 수출 주력이거든요.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반대 급부를 주겠다는 거죠, 미국한테. 미국한테 반대 급부는 뭐죠? 니네들 미국 국채를 중국이 안 사주면 내가 사준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해갖고 미국 국채 내가 사줄 테니까 중국에서 줄어드는 부분을 내가 사줄 테니까 날 밀어달라. 이게 아베 총리거든요. 네. 이게 동남아에서 충돌이 돼요. 요게 확산되느냐 진정되느냐가 3월 달에 중요하고 예. 그 과정에서 양회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걸 읽어내는 게 중요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호주 그래프를 잘 보세요. 제가 직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장이 이제 2단계 상승 추세 전환되고 디커플링에 벗어난다. 호주가 랠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호주하고 무슨 상관인데 호주는 뭐죠? 중국이 원자재를 대부분 다 호주에서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수출 주력을 해갖고 네. 호주의 경제가 살아나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나라인데 호주가 월 단위로 3%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요번에 3월달 양회에서 중국이 성장정책 도시하면서 뭔가 원자재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증가시키는 과정이 나온다. 호주 더 가겠죠. 그러면 호주가 더 상당한 것은 중국이 성장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는 거겠죠. 그걸 뭐 갖고 볼 수 있냐? 발틱 운임지수 갖고 읽으세요. 그러니까 호주하고 발틱 운임지수. 발틱 운임지수 보시면 애매하게 올랐다가 다시 조정이에요. 아직까지 뭔가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1100선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이 추세전은 언제냐? 이 발틱 운임지수가 1100을 돌파할 때 우리 상해 증시는 급등하고 우리도 급등합니다. 중국 소재 화학주가 급등합니다. 요거를 3월에서 5월 달에 확인해야 되고 그 라인이 1100선입니다. 하단은 700선입니다. 그러니까 700 지지하고 1100 가면 우리 장은 이제 디커플링에서 벗어나서 랠리가 나오고 그 모멘텀이 정책 일정 3월 5일부터 10월달 10월달 3중 전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서 10월달까지 중국이 큰 장이 나오고 우리도 큰 장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3월달 첫째의 마디가 어떻게 나오는가 거기서 결정이 되고 그 흐름을 발틱 운임지수, 호주 이런 것들 양회 이런 것들 갖고 읽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편 최근 안랩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데요.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4월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치 테마주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을 복잡계 시각으로 보면은 또 어떻게 볼 수가 있는지 그에 따른 전략도 함께 세워보고 싶은데요. 그거는 2, 3월 달에 틈새 전략으로는 반드시 나올 것 같아요. 네. 지금 대형주가 그래서 결정되려고 그러면 3월 달을 한 달은 거의 19일까지는 예. 가야 되니까 3월 달을 한번 다 지나야 되거든요. 네. 그럼 대형주가 프로그램 매매 시소식으로 헤지펀드 롱숏 전략으로 박스에서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뭐예요? 중소형주나 부품주나 코스닥 종목이거나 틈새 전략의 차별화 압축 전략만 나오는데 그 압축 전략에서 4월 달에 재보선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는 걸 전번 시간에도 한번 체크해 드렸는데 거기에 따라서 안철수의 사람들이 이 재보궐선거에 나와갖고 만약에 당선되면 어떻게 될까요? 차기 대권까지 뭔가 나오고 야권의 새로운 재편 현상이 막 나올 거예요. 네. 이게 주가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거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랩이 32,0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6만 원대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 게 이런 먼저 작년도 대권 때 전후에서는 이미 급락해서 고점 대비해서 엄청난 급락했다가 지금 오히려 대통령 취임식 가까워지면서 4월달 재보궐선거가 가까워지니까 이미 바닥에서 엄청난 급등을 했거든요. 안랩의 주가를 한번 보세요.
작년도 11월 27일 날 32,45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6만 원대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 주가에 중요한 라인이 있습니다. 1차 저항 라인이 7만 원입니다. 2차 저항 라인이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4월달 재보궐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7만 원이 저항되면서 꺾이느냐 이걸 돌파하느냐. 그리고 요번에는 차기 박근혜 정부의 그 정책적 우선순위에 관련된 종목도 2, 3월 달에 테마화돼서 같이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건 이지라든지 예. 그다음에 뭐 비트컴퓨터라든지 IMBC라든지 과거에 또 복지 관련 테마에서는 뭐 아가방이나 보령 메디앙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같이 연관돼서 또 마치 테마주나 세력주장 같이 움직일 때 예. 안철수 관련된 정책 테마주도 과거에 테마주로 움직일 텐데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안철수 테마주로 옛날에 그 대선 전에는 거의 종목 보면 한 3, 40개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뭐 돈이 한국은행입니까? 그걸 다 사게? 그럴 수 없어요. 이번에는 안랩이란 대정주와 거기에 몇 가지 종목을 선택하는데 제가 고른다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를 골라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헬스케어. 네. 헬스케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SNS 관련된 종목들. 보안이나 미래창조과학과 관련된 그 보안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네. 거기에 연관된 종목들이 안철수하고 연관되어 있다면 그와 관련된 종목들만 압축해서 대응하는 그런 전략으로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거는 예. 제가 1억을 투자한다면 절대 20% 이상 넘기지 않겠습니다. 단 10% 이내? 그러니까 1억이면 1,000만 원 갖고 그 종목만 해서 대응하지. 네. 그게 테마주에서 심지어는 바닥에서 뭐 어떤 건 30% 어떤 건 더블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내 전체 자산에 풀베팅 해갖고 뭐 한 50%를 이러한 테마주 하겠다. 예.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초보자들은 옆에도 가지 마시고요. 네. 오히려 제가 50% 종목에 집중하는 중국 관련 종목들 중에 우량주들 예. 중에 바닥권에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호텔신라라든지 그 다음에 CJ 대한통운이라든지 네. LG 패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전번 시간에서 통해서 뵀지만 중국 관련 소비주에서 이미 급등한 건 가지 마세요. 한미약품이나 빙그레나 또 아모레 그룹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 이미 저점 대비 다 급등한 것들. 네. 그거보다 도시와 관련된 종목. 여기에는 부동산, 유통, 자동차, 가전기구.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중에서 아직도 움직이지 못한 거. 최근에 락앤락이 치고 나가는 게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베이직하우스 네. 락앤락. 네. 그 다음에 이거 할 때 그 다음에 못 간 게 이제 의류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거든요. 네. 중국에 현지화시킨 거. 그런 네. 종목들이 뭐냐? LG 패션입니다. 또 중국 관광객들이 또 오늘 와서 그동안 못 간 종목들 중에 바닥권에 있는데 주당 순자산 가치에 근접한 종목. 호텔신라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사놓고 네. 한번 응집하세요. 그런 종목들은 50% 해도 좋아요. 예. 세력주는 10%밖에 제한을 둬서 하라고 그러지만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철저하게 작은 배분 그리고 네. 이런 테마 됐을 때 조절 감각 이런 것들을 응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도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인인베스트먼트 이승주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한 수익을 말하다. 오늘 방송 보시고 궁금한 점 남으시는 분들은 서울경제TV 수익을 말하다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cn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